최근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세금 내서 갚아야 할 나랏빚 작년에만 110조 늘어 총 926조. 926조 원. 앞에 국가가 붙어서인지 금액이 너무 커서인지 내가 갚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금액도 너무 커서 현실감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그냥 국가 부채가 또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이름으로 발생한 부채. 누군가 결정했고, 누군가 사용했고, 누군가는 갚아야 합니다. 국가 부채의 의미는 무엇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 채무는 1,30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 안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빚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성 채무이고 다른 하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전체 국가 채무 약 1,304조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약 926조 원, 금융성 채무는 약 379조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적자성 채무가 약 71%, 금융성 채무가 약 29%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 나온 926조 원은 국가 채무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만 따로 떼어낸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는 무엇이 다르고 기사는 왜 1,304조 원이 아니라 926조 원을 제목으로 강조했을까요? 적자성 채무란 쉽게 말해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즉, 여러분의 빚입니다. 정부에게 있어 세금은 일반인의 수입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분에게 받은 세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국방과 교육에 돈을 쓰고 지방정부에도 재원을 이전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세금보다 지출해야 할 돈이 많으면 부족한 돈이 생깁니다. 정부는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한 돈이 나중에 다시 정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쓴 돈은 사라지지만 국채를 갚아야 할 의무는 남습니다. 결국 만기가 돌아온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앞으로 거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자성 채무를 흔히 국민의 미래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국가의 세금은 지금 살아있는 특정 개인이 똑같이 나누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앞으로의 세금 수입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남아있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한 뒤 그 돈을 주택도시기금 같은 정책기금을 통해 국민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라는 부채가 생기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회계상으로 보면 한쪽에는 부채가 생기고 다른 한쪽에는 대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빌린 돈으로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빚이 금융성 채무입니다. 물론 금융성 채무라고 해서 아무 위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유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자성 채무와 비교하면 국채를 갚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국가 채무 전체보다 별도의 대응 자산 없는 미래 세입으로 부담해야 하는 926조 원을 더 중요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규모만 보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늘어난 국가 채무가 어떤 성격의 빚이었느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에 국가 채무는 약 129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약 110조 원 늘었습니다. 전체 증가액의 약 85.4%입니다. 단순히 국가 채무가 129조 원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 늘어난 빚 대부분이 나중에 회수할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아니라 미래 세금으로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였다는 뜻입니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약 53.5%였지만 2025년에는 약 71%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국가 채무의 규모뿐만 아니라 채무의 구성도 점점 세금 의존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 만기가 돌아올 때 새 국채를 발행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합니다. 만기가 된 국채를 새로 발행한 국채로 상환하는 것을 차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국채 100조 원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정부가 새 국채 100조 원을 발행해 기존 국채를 갚는다면 총 채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교체했을 뿐입니다. 정부식 대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환 자체를 무조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뿐 아니라 기업도 만기가 긴 자금으로 기존 부채를 바꾸고 정상적으로 부채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차환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의 만기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이 세입보다 많은 재정 적자가 계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 국채 100조 원을 차환하기 위해 새 국채 100조 원을 발행하고 여기에 올해 발생한 재정 적자 20조 원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20조 원 더 발행하면 전체 채무는 120조 원이 됩니다.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장만 한 상태에서 추가 부채를 발생시키면 여러분이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비용도 커집니다. 2020년 정부의 이자 비용은 약 17조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약 30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2025년 국세 수입 약 374조 원과 비교하면 세금 100원 가운데 약 8원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자가 원금을 줄이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조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국가 채무가 30조 원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은 기존의 채무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원금이 그대로 있어도 이자 비용은 증가합니다. 결국 채무 증가가 이자 비용을 늘리고 늘어난 이자 비용이 다시 정부의 의무적인 지출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환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채무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차환은 당장의 만기를 넘기기 위한 미봉책일 뿐 앞으로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더라도 연소득과 보유자산, 필수 지출에 따라 대출에 대한 부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경제 규모와 세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기존 지출 부담이 안정적이라면 채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 의료, 복지 같은 지출은 빠르게 늘고 이자 비용까지 증가한다면 같은 규모의 채무도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국가의 상환 능력은 대략 4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 세입 기반,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기존 부담, 그리고 채무에 붙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환 능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인구 구조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22년 약 3,674만 명에서 2022년 약 1,65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절반 이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71.1%에서 45.8%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17.4%에서 47.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세금이 같은 비율로 자동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도 일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고 생산성과 임금이 오르면
한 사람당 부담할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이나 자동화가 감소분을 일부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주로 부담하는 사람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연금과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와 동시에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이가 들어 은퇴가 가까워지고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조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양비를 보면 이 변화가 더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과 고령 인구는 2022년 약 40.6명이었습니다. 2072년에는 약 118.5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약 2.9배입니다. 특히 노인 부양비만 보면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약 24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100명이 약 24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100명이 넘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의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같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담이 경제활동 인구 쪽으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도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약 5% 수준에서 2010년대에는 3%대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약 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잠시 만들어내는 성장률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속도에 가깝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원인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투자 증가세 둔화와 생산성 개선 속도의 저하도 포함됩니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세수가 곧바로 감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원을 만들면 세입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느리게 커지면 국가 채무를 부담하는 분모 역시 느리게 증가합니다. 빚이 5%씩 늘어나는 동안 경제가 2%씩 성장한다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채무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경제와 세입의 증가 속도와 채무와 이자 비용의 증가 속도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과 반대로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의무 지출은 GDP 대비 2025년 13.9%에서 2040년 17.4%, 2050년 18.9%, 2072년 21.6%까지 증가합니다. 정부의 전체 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54%에서 64%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의무 지출은 정부가 매년 상황을 보면서 마음대로 크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와 복지 관련 법정 지출, 지방정부에 이전해야 하는 재원, 그리고 국채이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계로 비유하면 여행이나 외식비처럼 형편에 따라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이라기보다 대출 이자와 보험료, 치료비처럼 다음 달에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돈입니다.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나 교육, 국방, 사회 간접 자본 등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나 재난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할 여력도 작아집니다. 장기 재정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과 지출의 방향입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정하에 정부의 총 수입은 GDP 대비 2025년 24.5%에서 2072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총 지출은 GDP 대비 25.5%에서 33.6%까지 높아집니다.
2025년에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GDP의 약 1% 수준입니다. 하지만 2072년에는 그 차이가 약 11.6%까지 벌어집니다. 경제 전체가 한 해 동안 생산한 가치의 11.6%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부족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로 2072년까지 세금과 연금, 복지제도가 아무 변화 없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전망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었을 때 재정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경제 규모에 비해 늘지 않거나 줄었는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차이를 세금 인상이나 지출 구조 조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국채가 메우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준 전망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 47.8%에서 2030년 55.3%,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2072년에는 173%까지 상승합니다. 여기서 기사에 나온 2025년 국가채무 1,304조 원과 장기 전망의 2025년 수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자료는 작성 시점과 전망 기준, 결산 또는 기준연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의 절대 금액을 억지로 한 표에 섞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보여주는 방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사 자료는 현재 국가 채무의 구성과 적자성 채무 증가를 보여주고 장기 재정 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173%라는 숫자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면 채무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궤적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국가 채무가 일정한 숫자를 넘는 순간 한국이 자동으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채무 위험은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원화인지 외화인지, 국내 투자자가 주로 보유하는지 해외 투자자가 주로 보유하는지, 국채의 평균 만기가 얼마나 긴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둘 여력이 있는지,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지, 경제가 성장하는지 축소되는지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국가가 디폴트에 빠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만기가 돌아온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새 국채를 발행해 차환할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디폴트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가 세입보다 계속 빠르게 늘어나면 어느 순간 시장은 그 나라의 상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차환 비용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다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채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경기 침체와 재난에 대응하거나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시설과 교육에 투자하거나 현재의 지출이 미래의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면 국가 채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계와 달리 장기간 존속하고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며 세금을 거둘 권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빚을 졌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빚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지출이 미래의 성장과 세입을 늘리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적자를 메우는 데 그치는지, 그리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채무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지 등입니다. 고령화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지출도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지출도 있습니다.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구분하지 않는 채 부족한 돈을 계속 빚으로 메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926조 원이라는 숫자가 문제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둘러싼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채무 1,304조 원 가운데 약 71%는 별도의 대응 자산 없이 미래의 여러분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늘어난 국가 채무의 대부분도 적자성 채무였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의 성장 속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연금과 의료 복지, 이자처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그 차이는 다시 국채로 메워지고 채무와 이자 비용은 계속 쌓입니다. 결국 문제는 국가가 빚을 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빚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것을 부담할 사람과 경제의 성장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어디서 빌릴까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와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국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가도 결국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의 집합체이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빚은 왜 생겼는가? 빚으로 지출한 돈이 미래의 성장 능력을 높이고 있는가? 채무가 늘어나는 만큼 갚을 능력도 함께 커지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을 빚으로 메우는 행위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국가의 빚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미래 세대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빚은 정말 필요한 빚이었는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가? 정책 하나는 오늘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도 될지, 외식을 해도 될지, 이 가방을 살지, 이 차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가도 될지 고민합니다. 당장의 소비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의 채무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우리만큼 어디에 얼만큼의 돈을 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전 국민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결정을 하기에 앞서 우리만큼 깊고 또 깊이 고민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